질문 같은 것도 뭐 스택 오버플로우에 남기는 게 아니라 창시자한테 네, 창시자한테 메신저로 와, 보내서 대박이네요. 물어보고 충분히 많이 받는 편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쭤봐도 되나요? 보수를? 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조코딩입니다. 이번에 엄청 특별한 분을 모시고 인터뷰 컨텐츠를 준비해보았습니다. 하트 시그널, 아무튼 출근 등으로 많이 익숙하신 분일 것 같은데요. 잘생긴 외모와 엄청난 스펙까지 갖춘 엄친아 끝판왕 천인우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천인우이고요. 지금 스탠퍼드에서 MBA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제가 좀 더 상세한 스펙을 말씀드려보자면 용인 외대부고 졸업, 카이스트 자퇴, UC 버클리 컴공 4년 총장 장학생, 실리콘밸리 페이스북 본사 테크리드, 뱅크 샐러드 리더, 하버드 스탠퍼드 MBA 동시 합격까지. 이 중에 하나만 하기도 어려운데 이거를 다 하셨어요.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하다 보니 네. 여러 가지를 많이 하게 됐는데 좀 과분하네요. 이렇게 너무 잘 소개해 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최근에는 이제 자기개발서 브레이킹 루틴을 출간하셨는데 어떤 네. 책인지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도전을 앞두고 계신 분들 중에서 새로운 거를 시도하기가 좀 불안하고 막상 하려고 하다 보니 자꾸 미루게 되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경험들이 과거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응원하고 싶기도 했고 저도 제 나름대로 출사표를 던지고 싶기도 해서 그런 취지에서 이번에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 책의 제목처럼 항상 좀 안전지대를 벗어나서 좀 새로운 도전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힘들게 카이스트를 들어가셔서 자퇴하기도 하고, 또 개발자들이 페이스북을 꿈의 직장으로 꼽잖아요. 근데 네네네. 거기 들어가셔서 퇴사를 하고 또 한국으로 오기도 하고, 뭔가 안전지대를 계속 벗어나는 걸 하고 계신데 왜 그러시는 건가요? 네. 항상 저는 거시적인 시각을 가지고 제 인생을 바라보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크게 봤을 때 제가 이 세상에 왜 존재하고 있고 내가 이 세상에 어떤 가치를 주고 싶은지 먼저 생각을 하면 그에 따라서 내가 이 스텝에서 도전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의 문제가 좀 명확해지는 것 같아요. 그런 결정들을 내리기 위해서 좀 자기만의 시간을 많이 갖고 스스로 어떤 결정을 해야겠다라는 게 확실해지면 도전을 하기가 좀 더 쉬워지는 것 같습니다. 인우님 커리어로 보면 좀 특이했던 게 외고를 나오셨는데 컴퓨터공학을 결국 전공을 하셨잖아요. 어떻게 컴퓨터공학을 선택하게 되셨는지? 제가 외고를 간 이유는 제가 문과를 좋아해서 갔다기보다는 학교 들어갈 때까지만 해도 제가 유학을 가고 싶은지 국내 대학에 진학하고 싶은지 좀 확실하지가 않았어요. 유학반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저희 외고에. 학교에. 그래서 그쪽을 먼저 진학을 하면 어떤 선택을 하던 조금 길이 열리지 않을까 둘 다. 그래서 그런 선택을 했던 거고,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수학이랑 과학 과목을 좋아했기 때문에 과 선택 자체는 이과 쪽으로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카이스트도 자유전공으로 들어갔었고 버클리도 공대를 가긴 했지만 정해놓지 않고 들어갔거든요. 자율전공으로. 네, 제가 버클리 가서 친해진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같이 컴퓨터 수업을 들어보자라고 제안을 해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같이 수업을 들었는데 거기서 배웠던 여러 가지 컴퓨터 공학적 컨셉들이 신선한 충격이었다고 해야 되나? 그리고 너무 재밌어가지고 일단 수업이 그 수업을 듣고 바로 전공을 컴퓨터 공학으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인우님 공부 비결도 궁금한데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게 인우님은 해외 연수나 뭐 이런 어학연수 경험이 없으시잖아요. 네네네. 근데도 토플이 거의 만점 가깝고 SAT는 영어 만점을 받으셨다고 들었습니다. 영어 공부를 어떻게 하신 건가요?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영어에 노출되는 환경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디즈니 만화들을 되게 좋아했거든요. 근데 그 만화들을 뭐 자막 없이 영어 테이프를 어머니께서 사주셨거든요. 그것들을 이제 보면서 처음에는 이해가 잘 안 됐죠. 그림이랑 흘러나오는 소리들이랑 제가 대조를 하기 시작을 하면서 5번째 볼 때는 이제 이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고 10번, 20번 보니까 대사들이 좀 외워지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영어를 자연스럽게 터득을 했던 것 같고, 영어 일기도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영어 일기를 썼던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이 한국말을 왜 잘할까? 좀 너무 당연한 질문이긴 하지만 한국말을 많이 쓰고 보고 듣기 때문에 잘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언어든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노출이 되는 환경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컴퓨터공학 쪽에서 UC 버클리가 제가 알기로 컴퓨터공학 쪽에서 세계 탑5 안에 드는 엄청난 대학이라고 들었는데, 근데 그 중에서도 인우님 학점이 거의 3점 후반, 그 4.0 만점에 이렇게 많은 수재들 사이에서 어떻게 그렇게 잘 하실 수 있었나요?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제 마음가짐이었던 것 같아요. 자기가 내린 결정이면 본인이 100% 책임이 있는 거잖아요. 제가 카이스트라는 좋은 학교를 뒤로 하고 해외로 나가는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 책임에 대한 결과물을 내는 게 저의 역할이었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중간 정도의 실적을 내거나 아니면 흐지부지한 케이스로 한국에 돌아오는 상황을 만들고 싶지 않았고, 그런 상태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학생으로서 무엇일까 가장 쉽게 떠오르는 것이 공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을 할애하고 친구들이 어디 놀러 가자 해도 좀 최소화하고 그런 부분들을 공부에 시간을 많이 쏟았던 것 같아요. 인우님이 이제 개발자들의 꿈의 직장이라고 불리는 페이스북, 현재는 메타로 바뀐 그 페이스북에 입사를 하셨는데, 그 입사하게 된 과정이나 비결도 궁금합니다. 우선 제가 군대를 갔다 왔어요. 3학년 끝나고. 오히려 저한테 좋게 작용했던 게 뭐냐면 제 동기들은 군대를 안 가기 때문에 네. 그 친구들이 먼저 입사를 해 있었어요. 페이스북, 네네네. 구글, 트위터 이런 기업들에 입사를 해 있었기 때문에 돌아오자마자 그 친구들이랑 이제 얘기를 하면서 입사에 대한 팁도 좀 얻고 회사 내부 분위기도 좀 파악을 하고 회사에서 원하는 인재상이나 면접에는 어떤 질문들이 나오는지에 대한 파악을 먼저 했던 것 같아요. 뭐 저는 좀 그런 행운이 따랐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부에서 이미 합격하신 분들이랑 링크드인이나 뭐 이메일로 교류하면서 그런 정보들을 파악하는 게 우선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개발자로 취직을 했기 때문에 역시나 가장 중요했던 거는 코딩 인터뷰 준비였던 것 같아요. 주니어 레벨 개발자 채용에서는 알고리즘 인터뷰를 페이스북에서는 1차에 한 번, 2차를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2차를 하면 또 한 번 하고, 그리고 3차를 하면은 페이스북 본사 온사이트로 가서 이제 세션을 한 3-4개 정도 하거든요. 그 칠판에 이렇게 푸는 그런 거 하는 거예요? 네네.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칠판에다가 하는 형태로 돼 있고, 결국 이제 얼마나 많이 연습을 했느냐, 굉장히 많은 분야가 있잖아요. 컴퓨터 공학 알고리즘에서도 전부 다 공부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뭐 다이내믹 프로그래밍, 뭐 리스트면 리스트, 뭐 리커션 다 해야 되는 것 같고, 그 당시에는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다이내믹 프로그래밍은 안 나온다, 요즘에 안 나오는 추세다 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그런 거를 최대한 저는 안 들었어요. 네. 다 그냥 추세를 읽으려고 하기보다는 제 마음이 준비가 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심리적으로. 교재를 추천을 드리자면 미국에서는 Cracking the Coding Interview라는 책이 거의 좀 바이블처럼 쓰이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실 수도 있는 이제 리트코드나 이런 사이트들에 있는 문제들 많이 풀었던 것 같고, 친구들이랑 그룹 스터디를 하면서 같이 풀이도 하고, 제가 못 푸는 문제들은 다른 친구들이 풀이한 거를 보면서 배우기도 하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버클리에 다닐 때 페이스북 리크루팅 하시는 분들이 토크 세션이라고 하나요? 네네. 그런 거 여신 적이 있는데 그때 좀 리크루터랑 연락을 하기 시작을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친구를 통해서 그 추천을 받아서 좀 지원을 했던 것 같아요. 버클리는 왜냐면 이제 페이스북 캠퍼스랑 가깝다 보니까 캠퍼스로 인터뷰 하시는 분이 찾아오셔서 1차 인터뷰를 진행을 했고요. 코딩 인터뷰 간단한 거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트리 관련 문제였던 것 같고, 제가 잘 못 풀었던 것 같아요. 뭐 답이 정확하게 안 나왔었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사실은 떨어진 줄 알았거든요. 1차 인터뷰를 보고 너무 아쉬워서 사실은 인터뷰 끝나자마자 이메일을 보냈어요. 그 면접 관분이랑 그 저 담당해 주시는 채용 담당자 이렇게 해가지고 참조로 넣어서 이제 보냈는데, 너무 도와주셔서 고맙고 하지만 좀 기대에 부응을 못한 것 같아서 제가 좀 죄송스러운 마음도 들고, 혹시라도 인연이 닿지 않는다면 개인적 연락이라도 이어나오고 싶다, 이런 식으로 이메일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 시그널 때문에 통과를 했는지 아니면은 그게 아닌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적어도 제가 정말 그 회사에 들어가고 싶다라는 메시지는 확실하게 줬던 것 같아요. 2차 면접 때도 동일하게 알고리즘 테스트를 추가로 봤던 것 같고, 3차는 페이스북 본사 캠퍼스에 가서 봤는데 하루 종일 있어야 돼요. 그 본사에. 그러면 아침에는 페이스북 캠퍼스를
구경을 시켜줘요. 뭐 식당도 보여주고 커피숍도 보여주고 뭐 키친 가면은 온갖 것들이 다 있거든요. 그런 거 다 보여주고 그때 봤던 되게 여유로운 개발자들의 모습이나 이런 것들이 잊혀지지가 아직도 좀 충격으로 다가오는 것 같고 오후에는 빽빽하게 면접 일정이 있는데 3개인지 2개인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알고리즘 테스트를 또 봐요. 심도 있게 되게 어려운 문제들을 풀고 그 과정에 대해서도 계속 커뮤니케이션을 해가면서 이제 문제풀이를 칠판에다가 하고 그 면접 이후에는 우리 회사 왜 오고 싶어? 내지는 혹시 학교 프로젝트 할 때 뭐 같이 프로젝트 하는 팀원들이랑 트러블 있었던 적이 약간 있느냐. 인성 면접 같은 느낌. 인성 면접인 거죠. 네네. 그러면 페이스북 내에서 좀 업무 이런 것도 궁금한데요.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페이스북은 참고로 첫 6주는 팀이 없는 상태로 부트캠프라는 걸 해요. 되게 자유롭게 여러 가지 코드 베이스도 사실 다 볼 수가 있어요. 진짜요? 네, 전체 페이스북 코드 베이스 다 보고 되게 신기했던 게 저는 이 페이스북 웹사이트에 있는 파란색 색깔들 있잖아요. 네네. 그걸 다 바꿔보고 싶은 거예요. 네. 이 뭐 초록색, 빨간색 이런 식으로 이거 어떻게 하냐라고 이제 물어봤더니 네네. 그 당시에 웹사이트 가서 인스펙터 열어서 클래스 네임 보면 이거 그냥 코드베이스 서치하면 나온다. 하니까 진짜 다 나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진짜 오픈된 환경에서 다 일을 열려 할 수가 있네요.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1, 2주 정도는 팀이랑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제가 원하는 팀들을 뭐 적어서 내면 그분들이랑 매칭을 시켜줘요. 예를 들어서 내가 뉴스피드 팀에 이제 가고 싶다. 그러면 뉴스피드 팀을 관장하는 이제 매니저분이랑 저랑 1대1 미팅을 하고 뉴스피드 팀에 왜 가고 싶은지에 대해 설명을 하고 뭐 이런 과정을 거친 다음에 가게 되는 건데 저는 첫 팀은 영상팀. 2014년만 해도 페이스북 웹사이트에 영상이 많이 없었어요. 지금 생각하면은 너무나도 당연한 움직임이지만 그 당시에는 엄청나게 재미있는 프로젝트 같아 보였어요. 영상이 들어간다 자체가. 뭐 그런 일을 좀 하고 뭐 다양한 UI 업무들 했었고 그 일을 하다가 조금 더 사회에 뭔가 환원하는 느낌의 일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제가 네팔에 옛날에 봉사활동을 갔을 때 네팔에 있는 청각장애 학교에 다니는 친구들에게 제가 노트북으로 영화를 보여줬을 때 그 친구들이 눈에 동그래지는 거를 제가 잊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기억을 살려서 어쨌든 개발도상국에 있는 분들에게 조금 더 테크놀로지를 제공해드리고 싶었어요. 인도나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이런 나라에서는 여성 페이스북 유저의 비율이 현저하게 낮다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1대1인데 이제 그 지역에서는 남자가 8명이 쓰고 있으면은 여자는 2명밖에 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성 비율의 문제를 푸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 팀을 만들었고 저는 그 얘기를 듣고 그 팀을 너무 가고 싶었고 그래서 그 팀에 가서 여성분들이 왜 페이스북을 안 쓰고 있는지 쓰고 있는데 허들이 될 만한 것들을 이제 포착을 하기 위한 인터뷰들을 진행을 하고 그 인터뷰들 결과에 맞춰서 제품 기획을 하고 개발을 하고 실제 마켓에서 테스팅을 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경험할 수 있었던 기회였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뉴스피드 팀에서 근무를 했었고 FB 라이트라고 해서 페이스북 라이트의 약자인데 페이스북 앱이 안드로이드 앱이 아마 200MB 정도 될 거예요. 더 클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나 미국 사람들은 굉장히 쉽게 생각하는 용량 사이즈지만 개발도상국 이런 그렇죠. 어떤 나라에서는 아직도 피처폰을 쓰는 분들도 계시고 2MB 이내에 페이스북 라이트한. 모든 기능을 쓸 수 있는 그런 앱이 있어요. 그럼 그 앱에서 또 이제 UI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 앱에서 뉴스피드 UI를 만들고 다듬고 개선하는 작업을 하는 일을 제가 했었습니다. 2014년도에 근무하셨으면은 네. 뭔가 리액트라는 게 뭔가 세상에 유명하지 않을 때 뭔가 페이스북에서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리액트를 쓰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나요? 리액트 네. 저는 너무 좋아해요. 리액트가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 제 옆에 앉아 있는 사실 추천사를 쓴 친구예요. 블러드미어라는 친구가 네네. 그 당시에 페이스북 웹 비디오 플레이어 되게 못생겼었거든요. 그 못생긴 비디오 플레이어를 개편하는 작업을 했어요. 리액트로 개발을 해보겠다 라고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그 개발을 다 하고 되게 자랑스러워했는데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페이스북에서 아무도 시도해보지 않은 UI를 엔투엔드로 모두 다 리액트로 만든 첫 번째 케이스이지 않냐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 당시가 이제 아무래도 네네. 초창기다 보니까 네네. 그런 거에 대해서도 그 작은 지금 생각했을 땐 되게 작은 거지만 되게 자부심이 있었고 페이스북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리액트를 만든 사람들이 그쵸. 이제 페이스북에 있잖아요. 그 팀들이랑 교류를 하면서 아직 출시되지 않은 아직 오픈 소스로 나오지 않은 것들에 대한 액세스도 가능했고 질문 같은 것도 뭐 스택 오버플로우에 남기는 게 아니라 창시자한테 창시자한테 메신저로 보내서 대박이네요. 물어보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와 대박이네요. 재밌었어요. 대기업에 다니면 장점인 것 같아요. 좀 오케이. 실제로 정말 좀 유명하신 분들이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게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와 진짜 재밌네요. 근데 이렇게 힘들게 입사하신 페이스북을 또 뒤로 하고 갑자기 한국에 있는 스타트업 뱅크샐러드로 들어오시게 되셨는데 이게 왜 그러신 건가요? 페이스북 너무 좋죠. 지금은 메타라고 불러야 될 것 같은데 레벨 5라고 해서 이제 페이스북의 레벨 체계에서 2번을 승진을 하면 레벨 5에 다다르게 돼요. 레벨 5가 테뉴어드 레벨이라고 해서 종신 레벨이라고 이제 부르는데 이 레벨에서는 더 이상 승진을 하지 않아도 해고를 당할 위험이 없습니다. 어떤 직원들은 이 레벨 5에서 머물다가 은퇴를 하고 싶어해요. 보수도 사실은 레벨 5에서도 충분히 많이 받는 편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쭤봐도 되나요? 보수를? 보수요? 네. 아마 인터넷에 많이 나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제 입장에서는 조금 더 성장을 하고 싶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뭐 엔지니어로서도 당연히 그렇지만 기업인이 결국 되고 싶은 온전히 제 것을 하고 싶은 꿈도 제가 가지고 있었고 그러려면은 제가 부족한 스킬셋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했고 그런 스킬셋을 채우기 위한 장소가 이제 페이스북이 맞을까? 마크 저커버그 그분 옆에서 제가 일을 하려면은 너무나도 많은 이제 진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시간도 오래 걸릴 것 같고. 근데 결국은 회사 오너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회사를 운영하는지 어떤 식으로 일을 처리하는지를 바로 옆에서 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중에서 근데 왜 한국 스타트업이냐 좀 더 의미 있는 곳으로 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실리콘밸리라는 지역은 뭐 페이스북 같은 좋은 기업들이 이미 많이 나와 있고 때문에 제가 거기서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을까에 대한 의문이 있었고 오히려 저는 고국에 돌아와서 제가 실리콘밸리에서 배웠던 이제 베스트 프랙티스나 여러 가지 뭐 팀을 운영하는 방식이나 개발자들이 일하는 방식이나 이런 것들을 전파하고 환원하는 게 의미 있는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인호님은 근데 웬만한 이런 생각하시는 걸 다 실천하고 이루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요? 실천을 할 수 있는 비결은 결국은 그 동기가 뚜렷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이걸 했을 때와 안 했을 때를 비교했을 때 내가 어떤 쪽을 더 후회할 것이냐에 대한 질문이 안 했을 때 나는 후회를 훨씬 많이 할 것 같다라고 확실히 나올 수 있어야지 저는 뛰쳐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야지 후회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제 아버지 일본에서 일을 하시다가 한국 기술 산업에 이바지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들어오셔가지고 스타트업을 하셨는데 그 모습이 굉장히 멋있어 보였던 기억도 있고 본받고 싶다라는 생각도 많이 컸었고 제 주변에서도 많이 보이는 케이스고 제 자신도 사실은 많이 하게 되는 실수인데 남이 보기에 좋은 사람이 되고 싶다. 남이 보기에 잘난 사람이 되고 싶다. 부모님에게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고 싶다. 그런 논리로 결정을 내리면 언젠가는 후회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제 지론이고 그런 식으로 결정을 할 것 같으면 아예 더 리서치를 해봐라. 탐구를 해봐라. 탐구를 하고 내 자신이 내가 봤을 때 뛰어난 사람이 되는 거를 추구했으면 좋겠다라고 정리를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원래 좀 도전적이고 뭔가 새로운 걸 시도하고 이런 거를 좋아하셨던 성격인가요? 아니면 뭐 특별한 계기가 있으실까요? 두 가지 기억들 때문에 제가 조금 더 바뀐 것 같아요. 철학이. 하나는 저희 아버지가 제가 초등학생 때 사업을 시작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때 아버지가 저에게 해주셨던 말들 본인의 사업체의 미션이나 사업을 하시는 이유 같은 걸 들어봤을 때 항상 학교에서는 어린 나이에는 꿈이 커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지만 실제로 보니까 40살이 넘으신 우리 아버지께서 저보다 꿈이 더 큰 거죠. 이게 맞는 건가라는 의문점이 들기 시작한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고등학교 때 제가 좀 살이 많이 쪘었어요. 그 모습에 익숙해진 제 자신이 어느샌가 좀 초라해 보이더라고요. 네. 살을 좀 빼봐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다이어트를 시도했는데 처음에 실패를 좀 하다가 성공을 결국엔 했어요. 근데
그 사실이 저한테는 살을 뺀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가치를 가지는 것 같아요. 작은 성공 경험을 줬던 것 같아요. 네. 한 번 성공을 하고 나니까 다음에 또 도전을 해야 되는 시기가 왔을 때도 예전에 이런 것도 내가 했는데 할 수 있겠지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그리고 그런 것들이 반복이 되면서 계속 눈덩이처럼 관성을 가지고 굴러가는 그런 과정을 지금 거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 스타트업에도 들어와서 일을 해보셨잖아요. 네. 그러면 업무나 환경 면에서 되게 많은 차이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좀 각각의 장단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미국은 다인종 국가이고 페이스북이라는 기업 자체가 어떤 분들은 영어를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조금 커뮤니케이션이 거친 분도 계시고 그런 다양한 어떤 사람들이 존재한 가운데서 일을 했어야 됐기 때문에 제가 느낀 건, 제가 어떤 얘기를 했을 때 상대방이 이해를 못하면 항상 제 책임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듣는 사람의 입장을 고려하지 못하고 설명을 잘 못했구나. 말을 어렵게 했다 이렇게 생각을. 그러면 제가 사과합니다. I apologize 하고 다시 설명을 해볼게요 라고 하고 이렇게 했다면 한국에 오니까 제가 조금 놀랐던 점이 네네. 내가 얘기를 했을 때 상대방이 이해를 못하잖아요. 그때 제가 깜짝 놀랐던 게 이해를 못했는데 저한테 오히려 죄송하다고 하는 거예요. 역시 한국 사회는 다들 공감대가 좀 많다 보니까 이해를 서로 해주기를 바라는구나. 그리고 실제로도 그런 것들이 일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는 데에는 엄청난 역할을 하고 있구나. 근데 이면에는 커뮤니케이션적으로 발전을 개인적으로 한다고 했을 때는 미국에 좀 장점이 있을 수 있겠구나를 생각했던 것 같아요. 슬럼프나 좀 번아웃이 온 경우는 없었을까요? 슬럼프랑 번아웃이 굉장히 자주 오죠. 책에도 쓰여 있긴 한데 제가 단기적으로는 비관론자 하지만 장기적으로 낙관론자라고 썼거든요. 단기적으로 비관론자라는 말이 항상 제가 어떤 일을 수행하기 전까지는 내가 이걸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을 계속 던져요. 첫 번째로 말했던 그 비관론적인 부분이 저에게 슬럼프를 많이 오게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체력적으로 저를 혹사시키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때마다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워줬던 거는 낙관론적인 저의,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잘 될 거다라고 하는 저의 개인적인 믿음. 이런 게 저에게 힘을 주지 않았나. 맞아요. 그 책에서 또 인상 깊었던 게 좀 슬럼프나 뭐 이런 거 있으실 때 그 코딩 테스트 되게 쉬운 문제 이런 거를 푸신다는 게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네. 슬럼프가 왔을 때 아까 제가 말씀을 안 드린 부분 중에 하나가 내가 잘하는 거를 주로 하려고 해요. 저는 잘하는 거. 그 관성이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되게 포지티브한 관성을 주고 싶어요, 제 자신한테. 코딩 테스트 준비를 해야 될 때도 뭐 내가 이미 마스터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런 문제들을 풀면서 런을 클릭했을 때 정확한 답이 나왔을 때 그 쾌감을 느끼고 어려운 문제로 넘어가는 거랑 그냥 앉아서 바로 어려운 문제로 들어가는 거랑 제가 마음가짐이 다르더라고요. 코딩 테스트 보러 가기 전에도 그날 당일 아침에 푸는 문제들은 굉장히 쉬운 것만 풀어요, 일부러. 진짜요? 네네네. 직전에 딱 자신감을 갖고 갈 수 네네네. 있으니까. 직장 근무도 하시면서 방송 출연도 여러 번 하시고 MBA 진학 준비까지 하시는데 좀 시간 관리 하시는 좀 특별한 비결이 있을까요? 본인한테 맞는 시간 관리법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컨텍스트 스위칭이라고 하죠. 컴공에 나오는 그 콩공에 컨텍스트 스위칭. 콩공에 나오기도 하는데 사실 비단 콩공에 한정된 단어는 아니라고 알고 있어요. 전화를 받다가 공부를 하다가 TV를 보다가 하면은 계속 그 전환점들에서 과부하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최소화하는 게 저의 좀 팁이었던 것 같아요. 직장인들 공감을 하시겠지만 직장을 다니다 보면 가장 시간이 많이 쓰이는 게 미팅을 하는 것들. 좀 애매하게 잡혀있는 미팅들. 1시부터 2시 미팅인데 2시 반에 또 미팅이 있어. 그러면은 뭐 30분 동안 애매한. 내가 업무를 하기에도 좀 그렇죠. 애매하고 효율도 많이 떨어지고 그 시간들이 사실은 모이면 엄청 큰 시간이 되거든요. 그렇죠. 최대한 압축시켜가지고 미팅도 웬만하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하루나 이틀 정도에 몰아넣으려고 하고 앱 같은 것도 제가 책에도 설명을 드렸지만은 클럭와이즈라는 앱을 쓰면 미팅을 잡을 때 저의 그런 성향에 따라서 제가 원하는 선호도에 따라서 미팅 시간을 추천도 해주고 이미 잡혀있는 미팅도 좀 옮겨주고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제가 좀 필요에 따라서 찾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툴들을 쓰면서 저만의 시간관리법을 터득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하트 시그널을 보니까
3대 500 친다는 이야기가 나오던데 네. 네, 실제 3대 500 치시나요? 3대를 측정을 해본 적이 없어요. 아 진짜요? 그냥 앞으로의 목표는 어떻게 되시나요? 네, 지금 MBA를 다니면서 제가 가장 치중하고 있는 부분은 여러 가지 분야들을 경험을 해보는 거거든요. 풀고 싶은 문제를 일단 찾는 게 목표. 어떤 분들은 뭐 MBA가 끝나면은 뭐 내가 사업을 해야지. 어떤 분들은 뭐 어디 직장에 들어가야지. 프리랜서가 돼야지. 뭐 이런 목표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고 저도 예전에는 그랬던 경우도 있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저 같은 경우는 그 순서를 좀 달리 해보고 싶어요. 기능으로 들어갈 것이냐 어떤 단체에 이렇게 접근을 하기보다는 내가 어떤 문제를 풀고 싶을 것이냐 내가 이 세상에 와서 풀어야 되는 문제가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을 그걸 찾고 있는 과정. 좀 먼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새로운 도전들을 되게 많이 하실 것 같아서 뭔가 사업 운영하시면 굉장히 되게 색다른 것들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도 그렇게 하고 싶어서 출사표의 의미로 책을 쓴 것도 있어서 아, 습관에 대한 얘기를 책에서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 중에서 좀 팁을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타인과의 약속을 레버리지를 하자.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자라는 마음은 누구나 먹을 수는 있지만 네. 이것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는 혼자서는 좀 힘들다라고 저는 느꼈거든요. 그렇다고 했을 때 남이랑 약속을 해놓은 어떤 게 생기면 뭐 이러면은 조금 더 수월하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저도 독자분들과의 약속을 한 거죠. 이런 나는 이렇게 살 거다. 약간 그렇죠. 이런. 나의 인생관을 써서 보여줬는데 독자분들과 약속을 했으니 조금 더 그 약속을 이행하기가 더 이제 확률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런 생각으로도 책을 쓴 면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좀 새로운 도전, 뭐 이직이나 창업 이런 걸 도전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신년에 새로운 계획도 많이 세우고 도전을 계획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제가 많이 응원을 할 테니 힘을 받아서 꼭 브레이킹 루틴 할 수 있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뷰 참여해주신 천인우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천인우님의 이런 노하우가 가득 담긴 브레이킹 루틴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영상 잘 보셨나요? 네, 지금 인터뷰를 보시고 시청 후기를 댓글로 남겨주시는 분들께 이제 중앙북스에서 책을 증정해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네, 영상 시청하시고 많은 댓글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책 선물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